안녕하십니까. 자, 입문 강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3시간 하면 이제 입문 강의가 끝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진행이 돼요. 이거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 1차만 염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 2차까지도 염두하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121페이지를 펴보시면 지금 121페이지부터 이제 입문 강의는 이제 144페이지까지 요게 이제 오늘 할 강의인데 121페이지 오시면 이제 제 3편에서 행정 절차하고 이제 행정 정보 문제 있죠. 행정 절차하고 행정 정보 문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행정 절차론 있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행정 절차론. 행정 절차론 파트에 있어서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이제 그 과목이 행정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 그리고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1차 시험에서도 한 문제 꼭 나와요. 여기 한 문제 나오고 정보 문제에서도 이제 한 문제.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오지선다 되면 행정절차법에서도 한 문제를 꼭 물어보고요. 정보 문제에서도 한 문제를 꼭 냅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도. 20문제 중에서 이 부분에서 2문제가 나와요. 꼭. 근데 이제 요 행정절차로는 행정절차법하고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고 이제 정보가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인데 이쪽은 정보 이제 공개죠. 빠졌는데 정보 공개에 관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정보 보호예요. 보호. 이거는 이제 오픈이고 이거는 이제 프로텍션에 보호하는 문제. 똑같은 정보지만 하나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의미고 하나는 이건 나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함부로 나의 동의 없이 또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나에 관한 나를 특정 짓는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보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보호 관점, 하나는 공개. 그래서 먼저 1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행정 절차가 나와요. 행정 절차. 그래서 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차하고 비견되는 개념이 실체예요, 실체. 실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제 내용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내용이란 말로.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도 이제 공익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치행정 있죠. 법치행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절차. 그래서 이 절차가 강조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독일에서 제가 첫째 시간에 강의할 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주로 문제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모를 합니다. 그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내용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절차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절차 부분은 사실은 영미법 있죠. 영미법.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승리를. 그래서 영미의 이제 법의 지배라는 사상이 있어요. 법의 지배. 제가 법의 지배란 말하고 법치주의란 말을 구별하려고 했는데 영미의 이제 법의 지배의 사상은 근원적으로부터 절차도 중시했었어요. 절차도. 그게 이제 대륙법계 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차 부분을 영미법계는 애초 당시부터 중시했다면 대륙법계는 좀 늦게 중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행정 절차 부분도 좀 뒤늦게 내용뿐만 아니라 중시가 돼요. 그러면서 그 행정 절차법이 만들어져요. 행정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절차에는 입법 절차도 있고 사법 절차도 있어요. 법을 만드는 절차 과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요. 또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올해 내가 시험 문제 보면서 행정상 입법 예고하고 행정 예고는 좀 올해 문제로는 왜냐면 행정 절차법은 한 문제 내면 안 돼야 되는데 올해는 2차 시험에 2문제 나와버렸어요. 공청회 40점짜리 물어보고 행정상 입법 예고하고 행정 예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만 집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용을 다 강의했다면 행정상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도 이야기했을 건데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 거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 집행할 때 행정 예고 절차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절차 중에서 가장 엄격한 절차가 뭐냐면 재판 절차입니다. 무슨 절차요? 재판 절차.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요 입법이라는 거하고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거지만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정치기관이에요. 정치기관. 물론 이제 정치하고 행정은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입법부도 선거를 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부도 여러분이 대통령을 선거로 뽑죠. 근데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를 않아요. 왜? 비정치기관이란 말이에요. 비정치기관. 이번에도 오늘의 이제 선거 화성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기니까 이제 박근혜 씨가 또 이제 뭐 제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행정 절차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법 절차가 원래 본래적인 의미의 절차예요, 절차. 근데 이 사법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절차의 그 취지들이 뭐 입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1페이지 보시면 행정 절차를 이해할 때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가 어떻게? 협의로 이해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는 입법 절차나 사법 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이랑 대응하는 개념. 아시겠어요? 연역적으로 보면 사법 절차에서 있었던 것들이 어디에? 이 행정 절차에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행정 결정 있죠. 행정청이 어떤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요 광의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광의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행정법 전체가 다 행정 절차가 돼.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다 뭐가 돼요? 넓게 보면 다 뭐가 돼요? 행정 절차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통설은 이 광의로 이해하지 않고 협의로 이해해요. 어떻게 해요? 협의로. 그래서 그 협의 절차라는 거 뭐냐면 써놔요. 사전 절차라는 말이에요. 무슨 절차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 나중에 권리 침해가 있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절차죠. 광의로 이해할 때는 사전적 절차하고 사후적 절차가 다 포함되지만 협의로 이야기할 때는 뭐만 의미한다? 뭐만? 사전적 절차만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요 행정사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써놔서 봤더니 뭐 장황하게 이름은 내가 못 밝히는데 뭔 행정 절차법을 쓰면서 뭐 광의를 그렇게 책을 많이 써놨는지 여러분 2차 시험에 이제 행정 절차론 하면서 행정 절차 강의할 때 광의 시험이 안 나와요. 굳이 광의는 행정심판법 부분이 행정사 실무법에 들어있어요. 행정사 실무법에 오히려. 그래서 통설은 어떻게 이해한다? 협의로 이해한다. 그리고 요 행정절차법은 이제 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뭐에 관한 일반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게요. 요 행정절차법에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요건 일반법인데 이 개별법에도 무수히 많은 개별법이 있죠?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도 절차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요 개별법하고 요걸 비교하면 요게 특별법이 되죠. 무슨 법이 돼요? 특별법이 될 때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뭐 사전통제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국민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만약 행정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행정조사. 근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통제하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절차법에도 사전통제하라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조문이. 그러면 요 법을 먼저 적용하기 전에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법에는 그냥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규정이 없으면 여기 뒤에 누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처분이라면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쩐다? 준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계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무슨 하자가 있게 된다? 절차하자가 있게 된다. 절차하자가. 그래서 내용적인 하자가 없어도 절차하자만 있는 것만으로도 독자적 입법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행정절차법이 있고 우리 뭐냐면 민원이 있어요. 민원에도 이제 일반 민원이 있어요.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어요. 고충 민원. 처음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행정절차론의 범위나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실무법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미리 앞서가서 이 고충민원도 시험 문제 범위가 2차 시험에 범위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막 이것도 막 장황하게 써놓은 척들도 있었어요. 어? 근데 이미 이제 밝혀진데 고충민원과 관련된 거는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일반 민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이고 일반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 뭐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뭐라고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사무관리론의 시험 과목이에요. 사무관리론. 어? 그러니까 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2차 과목에 사무관리론에 가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이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론도 행정법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2차 시험에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올해는 2차 시험에 4번 문제에 뭐가 나냐면 복합민원을 물어봤어요. 뭐를요? 복합민원이 나왔어요. 복합민원이. 예? 내년에도 사무관리론에서 2차 시험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나온다고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요. 4문제 중에서. 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법 공부를 잘하는 거는 행정 절차로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사무관리에 3문제 먹고 들어가죠? 먹고 들어가죠? 고충민원은 시험법이 들어있진 않아요. 고충민원. 다만 이제 1차 시험에 때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나올 확률은 많지 않아요. 1차 시험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 행정 절차론하고 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고충민원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최소한 한 문제 정도 이상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1차 객관식용으로도 공부가 어쩐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70페이지에 입문자 과정에서 이제 70페이지로 책을 써달라라고 보충해서 70페이지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문자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넘겨오시면 123페이지 하고 있어요. 123페이지. 123페이지 가시면 특별행정절차라고 있어요. 특별행정절차. 행정절차에도 일반 행정절차가 있고 특별행정절차가 있는데 1번에 그냥 일반 민원이라고 있죠. 무슨 민원? 무슨 민원? 일반 민원. 그리고 넘겨오시면 12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고충민원이 나옵니다. 고충민원. 민원에도 일반 민원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행정청하고 관련해가지고 뭔가 여러분 고충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 와서 보면 열받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상급기관이나 여러분 이제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제일 확실한 데가 뭐죠? 청와대 민정수석에다 꽂으려는 거예요. 청와대에도 민원실이 있거든요. 만약에 청와대 아는 사람 있으면 청와대에 꽂으려면 제일 확실해요. 왜? 청와대에서 전화 넣는데 전화 넣는 순간에 어때? 다 쫄죠. 그래서 다만 여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면 여기는 이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설치에 관한 법률. 사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 요게 이제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왔을 때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초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 이재호 씨가 했어요. 이재호 씨가. 그런데 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이제 사실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거에는 이걸 이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거 설치 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름이 뭐였어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였어요. 국무총리. 근데 이거 말고도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국가청렴위원회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어요. 부패?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원회 따로 있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기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요 3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때문에 부패방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국가청렴위원회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있잖아요. 넣은 거예요. 국무총리 행정심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청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패방지위원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후배, 대학교 후배가 변호사인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이게 통합되면서 요리 갔어요. 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로 있어요. 지금 유럽에 약간 공부차 유학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 가시면 고충민원이요. 일반 민원이 아니라 무슨 민원? 고충민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충 사안을 국민하고 이제 행정기관 사이에서 출제 중립적 독립적인 기관이죠. 중립적 독립적인 기관인 위원회 하여금 재판까지 가기 전에 어때요?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제 고충민원 제도인데 거기 연역에 보시면 2008년 2월 29일 보십니까? 2008년 2월 29일 날 그 밑에 보면 옛날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청렴위원회란 말이 없고 요새 다 집어넣어버린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름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였던 거예요.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합쳐서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세죠, 실세. 실세를 딱 앉혀놓은 거야, 이재호 씨를. 왜? 이재호 씨가 전화 넣으면 말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장관들도 어때요? 여러분 이제 농담인데 그 위에 소속 장관 낙하산 인사를 공무원들이 원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부서에서 아래부터 올라와서 큰 사람을 원할까요? 일반 공무원들이? 네? 낙하산 원해요, 낙하산. 오히려 그 소속에서 자체 승진한 사람은 오히려 답답하고요. 힘도 없어요. 낙하산 떨쳐놓으면 그 부서에다 막 힘을 주거든. 그리고 별로 사실은 타치를 잘 안 해. 소속 공무원은. 의외죠, 의외.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좋아해요. 또 아다르가 되면 그 낙하산 인사 줄 타고 나서 정치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오히려 소속 공무원들은 의외로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들을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우리 부서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서 뉴스에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만들진 않았어요. 조만간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떼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하고요. 위원장 한 명하고 부위원장이 3명 있어요. 부위원장이 몇 명? 3명 있어요. 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 있고 부위원장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종전의 부패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부방위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뭐 이제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것도 하고 이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이 이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당연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오중근 교수라 지금 아닌데 이명박 정부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반면에 123페이지 오시면 일반 민원 사무 처리 절차. 일반 민원은 뭐냐? 자, 민원인이 있죠, 민원인이. 그 민원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행정사들한테 이제 서류 작성이나 대행 같은 걸 맡길 수 있죠, 그죠? 민원인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요구, 건축허가 좀 내주십시오. 아니면 건축허가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요구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일반 민원이라 일반 민원. 그리고 일반법 두째 줄에 보시면 좋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 이걸 뭐라 한다고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절차법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행정절차법도 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과 관련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있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122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먼저 121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121페이지 보시면 먼저 행정절차의 이제 법적 근거인데 보통 법적 근거하면 바로 법률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 12조 1항 좋죠. 헌법 12조 1항.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법 절차입니다. 무슨 절차요? 적법 절차. 그래서 법 이전에 헌법적 근거를 우리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에서 찾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다원적인 헌법상 원리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판례가 중요해요. 밑에 판례. 당구장 표시돼 있죠? 당구장 표시 보시면 12조 3항하고 12조 1항이 나와요. 12조 3항하고 몇 항? 12조 3항 법문과 동조 1항이란 말 보입니까? 12조는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1항 3항 다 뭐냐면 영장주의야. 1항 4항 다 뭐라고요? 무슨 주의?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 12조 1항하고 3항에서 행정 절차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찾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시면 법률의 근거를 찾는데 무엇의 근거? 법률에 있어서의 근거를 찾는데 거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반법으로 무슨 법이 있다?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민원사무 절차에 관한 일반법 무슨 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고충민원과 관련해서는 무슨 법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별법에도 행정절차법 말고 개별법에도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식구위생법 64조라든지 이런 행정대집행 있을 때 계고 있죠. 계고 미리 알리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다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별표 3항에 보면 그러면 어떤 법문도 먼저 적용되냐. 만약에 민원사무라고 하다 항상 개별법률이 우선이 아시겠어요? 개별법률 우선이고 근데 행정절차법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더 특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행정절차법 순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민원사무가 아니다 그러면 민원사무가 아닌 법에 대해서는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바로 개별법률에서 어디로 가? 바로 행정절차법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큰 틀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1페이지 다시 오시면 그 개념에 보면 행정절차법 규정이 나와요. 행정절차법 규정. 그럼 행정절차법은 어떤 것들을 규정하느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요. 우리나라에만 행정절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과연 완벽한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규정들은 있어야 되는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분이에요. 뭐요? 처분. 그 다음 뭐냐? 신고.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그 다음 행정예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2차 시험에서 이 처분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공청회를 냈어. 공청회를. 그리고 이제 요 행정상 입법 예고하고 행정예고를 원래 낸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안 나와요. 내년 2차 시험에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내년에는. 차라리 편해진 거야.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요거 신고하고 행정지도가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배운 행정계획 있죠.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행정계획이라든지 뭐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흠결의 효과 있죠.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절차 흠결의 효과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냐?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완벽한 법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처분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행정상 입법 예고 동그라미,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 예고하고 행정예고는 달라요. 행정지도. 그래서
요게 여러분 또 써져 있어. 이 122페이지 넘어오시면 122페이지 보시면 행정절차법의 구조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은 총 7개장 54개제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계획이나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조사나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성격에 보시면 동그라미 비문에 행정절차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적 규정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떤 규정도 있다? 실체적 규정도 들어있다. 무슨 규정도? 실체적 규정이 많이 적게.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이 나오죠. 행정절차법이 무슨 원칙? 일반 원칙.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도 나오고 신뢰보 원칙. 여러분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신뢰보 원칙은 달라요. 그 다음에 투명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실체적 규정이야. 무슨 규정?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여러분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 하나인 신뢰보 원칙. 그 다음에 민법상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절차법이 뭐야?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요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처분 절차인데 요 처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분에는 불이익 처분도 있고 무슨 처분도 있다? 수익적 처분도 있다. 불이익 처분에 거쳐야 되는 거는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기회가 있다. 의견진술기회가.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뿐 아니라 수익적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이유부기라는 게 있어요. 무슨 부기? 이유부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의견진술기회 안에 청문회하고 공청회가 있는데 청문회하고 뭐가요? 공청회가 있는데 요걸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것도 원래는 청문회나 사전통지나 이유부기가 더 중요한데 이것도 비사이드로 딱 한 거예요. 내 느낌에는 내가 강의하니까 일부러 꼭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웬만하면 자료 좀 달라고 안 해서 좋겠어.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해서 올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어때요? 대외적으로 이게 공지가 되거든요. 제가 자료 만들면 제가 제일 빨라요. 대한민국이 제일 빠를 거야 아마. 다른 선생님도 내 거 눈팅한다고 사실은. 동영상이 있다 보니까 5만 원 내면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빨리 내는데 보면 나중에 가면 있어 자료가 저쪽에. 복사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야. 그래서 오히려 시험 볼 때는 모든 자료를 자꾸 공개 안 하는 게 좋다는 차라리. 비밀로 있어야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문제들은 일부러 좀 비공개로 좀 해줘.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버리니까 이제 비사이드로 다른 거 내는 이렇게 강의.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121페이지 행정 절차의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 절차.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필요성은 뭐냐? 첫 번째 동그라미 민주화. 그다음 동그라미 적정화, 능률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그라미 사전적 권리구제. 이 행정 절차는 한편으로 구제적 성격이 있어요.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무슨 구제? 사전적 구제적 성격이 있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고 123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일반 민원 사무 처리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원 사무 절차에서 개념해 보시면 뭐가 민원이냐, 뭐가 민원 사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은 결국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이나 단체를 우리가 민원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우리가 이제 민원 사무라고 해요. 민원 사무. 그래서 민원인 보호책으로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어떤 사무보다도 이 민원 사무를 우선해서 처리해야 돼.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사무냐? 그럼 봉급 누가 줘요?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답답한 국민들의 민원을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자기 일찍 퇴근하려고 막 지금 6시 되면 땡쳐야 돼. 지금 업무 끝내야 되니까 안에서 자기 뭐해? 자기 장부 정리하고 있어 미리. 지금 정리야 6시까지 업무 끝나니까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 공무원 족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민원 사무가 뭐라고요? 항상 우선시 되는 거고 동그라미 입어버리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원 사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민원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자꾸 요구해가지고 민원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 내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던져버리면 안 되고 그 소관기관 있는 쪽에 이송을 해줘야 돼요. 이송.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있죠? 사무관리쪽 배우자. 민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때? 웬만하면 1회 방문해가지고 민원인이 동일한 사안에서 거듭거듭 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만 이제 한 번만 처리 안 될 때는 또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민원인 보호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처리 결과 이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처리가 떨어지면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통지를. 근데 이제 그 통지의 내용이 민원의 신청을 거부할 때는 그때는 거부 이유하고 이 거부에 대한 구제 있죠? 구제책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은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그라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민원인은 어쨌든 간에 이의신청을 했건 안 했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사무관리 쪽에서 여러분 이제 만나긴 만나지만 오히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차 공부를 할 때 이쪽에 나갈 때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2차 공부만 딸랑 하려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고충민원이 나오는데 이제 고충민원은 여러 2차 시험 과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2차 시험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훑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정보에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정보공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정보 공개예요. 정보 공개. 그리고 넘겨오시면 128페이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예요.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제가 요 몇 페이지 안 된 걸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야 70페이지 안에 입문서를 쓸 거 아니에요. 입문서를. 그러니까 입문 강의라는 것도 사실 웃긴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만 볼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개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공개 문제. 여러분들 이제 각 개인이 있어요. 개인도 있고 뭐 단체도 있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있단 말이에요. 법인격. 여러분 이제 특히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민법 총칙이 나오잖아요. 민법 총칙. 영리법인은 별도로 이제 상법의 회사법에서 배우게 되고, 자 이건 뭐냐면 다 이게 뭐냐면 국민이에요. 뭐예요?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있죠. 정보. 그래서 이게 정보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내 수중에는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내 수중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공공기관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진 자 또는 적게 가진 자 있고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하고 국민, 사실은 공공기관 말고 누구도 있어요. 민간기구도 있죠, 여러분. 민간기구. 여러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 삼성에서요. 대통령 선거도 누가 대통령 당선된 자기들끼리 조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거 때 문재인 씨가 된다고 삼성이 발표를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자기들이 출구조사 한단 말이야. 오히려 누가 됐냐? 박근혜 씨가 아니라 누가? 문재인 씨가 됐다고 다 통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YTN에서도 했잖아요. YTN에서. 얼마 전에 또 뭐 목동에서인가 뭐 양천구에서 뭔가 어제 인터넷상에 뭐 안 맞는다. 뭔가 이제 잘못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볼 때 10중 8구 잘못이 있었던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하고 국민하고 관련해 서로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뭐가요? 보통 우리가 불평등하다 할 때 이제 수중에 경제력에 있어서 불평등만 따지는데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미 불평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수중에 돈이 있는데 내부 정보로 주가가 어느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앙등할 거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주식 사버려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더라도 투자를 못 하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주고 돈을 받고 팔아요. 왜? 이거 무조건 자 이곳에 개발이 될 거라고 정보가 새 나가면 훨씬 더 이게 이미 사람들이 알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이미 뛰어 올라온 상태고 한참 전에 정보가 새 나가야 땅이 됐건 주가가 됐건 간에 미리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하건 땅을 사놓건 해서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게끔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라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뭐 되냐면 돈이에요, 돈 그냥. 정보는 뭐예요? 돈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불평등하다. 이거 불평등하면 자 이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른들은 폴더폰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있어 없어요? 한 달에 통신료 뭐 3만 원, 뭐 4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요새 알뜰폰 해가지고 9천 원짜리도 막 나오고 그런데, 자식한테 내가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는데, 자식한테 내가 투자할 것 중에서 돈이 안 되면 스마트폰 못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컴퓨터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린애들 중에서도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어도 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발생해요 이거? 뭐가 발생해요? 불평등이 발생한다니까. 불평등. 이게 장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익부의 현상을 만들어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보의 불평등 현상은 시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시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고요.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슨 측면에서? 알 권리 측면. 무슨 측면?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모든 국민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기도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헌법적 근거가. 아까 적법절차가 헌법 12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헌법 21조. 헌법 몇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모든 국민들한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권. 그 정보공개 청구권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알 권리. 알 권리는 어디에 들어있다? 표현의 자유에. 어디에? 표현의 자유에. 그래서 거기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나와요.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이야.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인.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에서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두 번째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들이 필요한데 먼저 국가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공공기관 거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 그 다음 출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라는 거 뭐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을 했거나 다른 기관이 작성한 걸 뭐야? 취득해서 현재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고 있는 뭐야? 문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매체. 그래서 뭐는 빠진다? 손으로 쓴 수기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줄에 오시면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사본도 만약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개가 원칙이야. 뭐가 원칙이야?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법률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두 번째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 외교와 관련된 경우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야 할 우리가 있을 때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리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 형 집행과 또는 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만약에 공개돼 버리면 형 집행 사무라든지 보안 처분에 관한 직무 수행이 현재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 정보. 지금 현재 검사, 감독, 시험,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외부에 알려버리면 그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게 공개돼 버리면 개인의 사생활에 자유에 침해를 줄 만한 정보. 그 다음에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약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한테 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비공개할 수가 있다. 비공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데 청구인은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야. 자기를 밝혀줘야 돼요. 청구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구술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보공개 결정이 있는데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자, 20일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개 대상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됐을 때는 그 제3자한테 누군가가 너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공공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아까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이익행량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 있죠? 정보공개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정보를 전부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하고 비공개 사유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가급적이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그것만 분리해내서 공개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 전자적 공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만약에 공개해달라 요구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준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서로 복사해서 준 게 아니라 파일 형태로 나는 받고 싶다. 그러면 파일 형태로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만 비용은 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인의 불복 절차가 있어요. 불복 절차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의신청이 있어요. 두 번째 행정심판. 세 번째 행정소송이 있어요. 제3자도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불복 절차에는 첫 번째 비공개 요청권이 들어요. 비공개 요청권. 2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하나 주의할 게 아까 정보공개심의하고 구별할 게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 좀 고쳐주세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로 고쳐주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전행정부 소속 장관 소속의 공개위원을 두고 있고 그 정보공개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 개선,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에 뭘 두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간단히 이제 쭉 했는데 행정 절차로 편에 가서 지금 행정 절차법하고 뭐가 끝나버렸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건데 1차 시험은 눈에 보여서 답안지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고 2차 시험에서는 뭐야 여러분? 그 제한된 시간에서 답안지 뭐야? 답안지를 써야 된답니다. 답안지. 응? 답안지 안 써보신 분들은 쓰면 손도 아파요. 손도. 그러니까 써봐야 돼요. 실제. 응? 학원에 오셔서 답안지를 자꾸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안 되는다가 아니라 써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막 꺼려가지고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그래서 행정 절차론에 지금 두 과목이 끝나버린 거예요. 행정 절차론 쪽에 두 과목이. 아시겠어요?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